정부가 위안부 합의 검토 TF 후속 대책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치유금 명목의 10억 엔을 일본에 되돌려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일본이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 돈을 쓰지 않고 예탁해두기로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도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을 풀어줄 키맨으로 꼽히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했습니다. 칼둔 청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아크부대 관련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내일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JTBC 취재진이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술 접대 강요와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참석자 일부가 진술을 바꾸고 거짓말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뇌물 36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국정원 특수공작 사업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JTBC 확인 결과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스의 120억 원을 차명 계좌로 관리했던 하청업체 직원 이모 씨가 특검 조사 이후 이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형제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이모 대표가 당시 동행에 은행 등을 돌며 120억 원 회수의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중 일부가 규정보다 폭이 좁은 도로 위에 설치돼 소방차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에 대한 단독 보도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내일 모레 수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JTBC 취재 결과 청와대는 일본 측이 전달한 출연금 10억 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내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준 10억 엔을 다시 돌려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청와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돈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기조는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실상 합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받지 않을 경우엔 남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탁해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보여온 입장으로 볼 때 반환받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0억 엔을 예탁해 놓고 나중에 한일 관계가 풀리면 그때 반환을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며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돈도 정부 예산으로 바꿀 거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당장 합의금을 돌려주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졌던 화해와 치유재단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또 일본 측의 반응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의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우선 10억 엔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되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의 이
핵심 대책은 바로 10억엔 출연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돈이 치유금이라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이 금전적 보상의 마무리라는 인식도 함께 보여왔습니다. 이런 성격의 돈을 우리 정부가 다시 반환한다는 건 결국 기존 합의를 없었던 셈으로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 10억엔을 돌려준다면 일본은 물론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 이제 예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방식이나 아니면 예탁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아직 청와대나 정부는 구체적인 반환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을 되돌려준다는 입장이 중요하지 일본이 받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구체적 방식이 현 단계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내일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검토 후속 대책 발표에서 이 10억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는 당시에 이 돈을 이제 치유비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도 논란이 컸습니다만은 이 10억엔을 돌려주면 이 돈을 관리해왔던 화해와 치유재단 이거는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없어지는 단계로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측이 보내온 10억엔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당장 더 이상은 이 사업을 진행할 명분이 없고 따라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미 이전 정부 당시 임명됐던 이사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정부 공무원 당연직 이사 3명만 남아 있어서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예. 자, 저희들이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본 측이 당연히 반응이 나오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일본 측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일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까지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이 아베 입장이기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위안부 이외에도 다른 이슈가 한일 간에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혹시 일종의 보복성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만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변경 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다른 분야의 한일 관계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하지만 우리 외교 라인에서는 일본과 또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남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 측은 우리 정부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전해 듣고 또 이 본인들의 입장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자, 내일 외교부가 이제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10억엔 처리 문제 외에 다른 후속 대책이 나오는 게 있을까요? 네,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이 기존 합의를 이 피해자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 추가적인 사과나 재협정을 요구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측이 순순히 추가적인 사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 뿐더러 또 이 정부 간 합의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합의라도 아예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통일대교 앞에 나가 있는 박현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서 있는 통일대교가 판문점으로 가는 최북단 길목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약 9km, 차로 10분 거리에 내일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다리 너머로부터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접근이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회담 내내 이곳에서 소식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앞서서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아서 마지막 회담 점검을 하고 또 현장의 동선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예, 내일 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 대표단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곳으로 이제 바로 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내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삼청동 남북 회담본부를 출발합니다. 출발에 앞서서 대표단의 단장격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소회를 밝힐 예정이고요. 또 회담 본부에서 이곳 통일대교까지 차로 1시간 남짓 걸리기 때문에 이곳을 대표단이 통과하는 시각은 내일 오전 8시 40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단이 실제 회담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8시 50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북한 측 대표단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옵니까?
예, 북측 대표단은 우선 판문점 앞까지는 차량을 통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일 오전 9시 30분쯤 직접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통과한 뒤에 5분 거리에 있는 평화의 집으로 올 예정입니다. 평화의 집 로비에서는 우리 대표단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직접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내일 10시에 회담이 시작된다는 것만 정해져 있는데 이 회담이 몇 시에 끝난다는 건 일단 시작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예, 회담이 몇 시까지 시작될지 또 하루 더 이어서 계속될지 등은 모두 내일 회담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당장 평창 올림픽 관련한 논의만 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또 논의해야 할 의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회담 이후에 실무진 차원의 접촉도 여러 차례 필요할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자, 통일의 다리 앞에 나가 있는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지금도 회담본부에 불이 켜져 있나요? 오늘 오후까지도 북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도 내일 회담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후에도 내일 회담을 위한 실무 절차가 논의됐습니다. 통일부는 우선 북측 대표단 수행원과 지원 인력 등을 포함한 최종 명단을 받았고 이들이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 집 군사 분계선으로 넘어올 수 있는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또 회담이 내일 우리 측 구역에서 열리는 만큼 이들에게 제공될 각종 편의 등 세부적인 사안을 협의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일 회담에서 다뤄질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인데 정부는 회담 전략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 관계자는 내일 협의에선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면서 다른 의제는 평창올림픽 다음 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내일 하루에 다른 의제까지 다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올림픽 넘어서 남북관계 등으로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확장될 가능성 이것도 있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이 올림픽 이상의 대화를 이루길 원한다면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이 올림픽 이외의 문제까지 다룰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내일 이런 문제까지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다뤄질진 알 수 없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 중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제안했던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회담이 다시 한번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통일의 다리 쪽에도 눈이 좀 오던데 서울은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징조이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남북 대표단이 만나는 곳은 판문점 평화의 집입니다. 대표단이 나누는 대화는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전달이 됩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실시간으로 회담 내용을 지켜보게 됩니다. 회담장 내부 모습을 유선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판문점의 모습입니다. 통일각을 출발한 북측 대표단은 오전 9시 반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걸어서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올 계획입니다. 회담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평화의 집 2층 회의장에서 열립니다. 회담장에 들어서면 한가운데 1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가운데에 앉고 그 왼쪽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안문현 총리실 심의관이 앉습니다. 오른쪽엔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김기홍 올림픽 조직위 사무처장 순입니다. 맞은편을 보겠습니다. 북한 이선건 조평통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그리고 황충성 부장, 왼쪽에는 원기루 체육성 부상, 이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 위원이 앉게 됩니다. 회담이 시작되면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 곧바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히 노태강 차관이 있는 오른쪽에 회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고 이후 회담이 진전이 돼서 군사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천혜성 차관이 있는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 뒤에 보이는 CCTV를 통해서 청와대와 남북회담본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북측 대표단이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표정이나 손짓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CCTV가 제공되지 않아서 음성 장비를 통해 목소리만 평양으로 전송됩니다. 대신 회담 테이블 뒤쪽 상황실에서 도청을 막을 수 있는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점심은 우리 측이 준비한 도시락을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따로 먹기로 했습니다. 회담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빨리 진행되면 내일 발표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의견이 부딪히면 여러 날 마라톤 회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사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 측이 제시할 내용 속에 있을지도 모를 돌발 변수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전면 재개돼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하면서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연기하기로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중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중단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훈련 연기를 먼저 카드로 제시한 상황이어서 끝까지 문제 삼기보다는 선언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도 회담 진행에 큰 돌발 변수입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열렸던 고위급 회담은 무박 4일의 끝장 협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이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회담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대화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남북이 2년 만에 마주 앉은 분위기는 여러모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북측 수석 대표로 나오는 이선권 조평통위원장과 직접 회담한 경험이 있는 우리 측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센터장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의 수석 대표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문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측 대표로 나오는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직접 만나보셨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군사 분야 맞습니다. 회담 통이고 강경파란 분석이 나오는데 직접 봤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네, 처음 만났을 때 물론 그때는 제가 수석 대표고 또 리선권은 북측 대표, 제일 말석에 있는 대표였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외모에서 나타나듯이 좀 강직해 보였고 투박하고 또 직선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그런 이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선권 그 위원장 말고 그 밖에 이제 나오는 북측 대표로 나온 사람 중에 특히 주목해서 보는 인물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주목해 볼 사람은 부위원장, 조평통 부위원장인 전종수인데, 예. 전종수 같은 경우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2+2 회담 다음에 있었던 고위급 접촉에 나와서 우리 통일부 차관과 접촉을 했고, 또 남북 회담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통일부 차관과 함께 차석 대표, 실무급 그런 논의를 진행할 그런 경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조금 아까 보도를 해드렸는데 청와대하고 평양이 CCTV와 음성 장비로 회담 상황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남북 수뇌부의 사실상 원격 회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해보신 경험에 따르면 실제 회담을 진행하면서 청와대나 평양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회담 대표들은 각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미 수립된 대책, 전략을 가지고 회담에 나가게 되고 예.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과 평양의 지휘부가 회담 상황을 보면서 혹시 변동되는 상황이라든지 추가로 지침이 있다면 이러저러한 형태로 훈령을 준다든지 또 지침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회담장에 나온 대표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청와대하고 저쪽 평양 쪽에 어떠한 뭐랄까요 전략 싸움, 기싸움 이런 것들도 회담장에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직접 회담에 참여를 해서
회담을 할 때는 물론 앞에 있는 상대 측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평양에서 듣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예.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 북측 대표도 제게 얘기를 하지만 역시 서울에 있는 지휘부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예. 결국 물론 회담의 격이나 의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고 또 남북 지도자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을 해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예. 역시 대표들을 세웠지만 양측 지도자의 어떤 간접적인 대화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내일 이제 회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혹시 네. 과거에 그 회담하실 때 마주 앉은 사람과는 어느 정도 좀 뭐 의견이 통했지만 결국은 평양 쪽이나 아니면 반대로 청와대 쪽에서 이견이 나와서 합의를 못했다거나 하는 실예가 있습니까? 네, 실제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지요. 예. 왜냐하면 대표들 사이에는 의견이 접근이 됐지만 막판에 그런 것들이 평양 또는 지부의 의견 차이로 결과가 바뀌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실제 합의가 됐어도 나중에 그걸 번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북측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 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네. 많이 예측이 나오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달라거나 아니면 전번에 정세현 전 장관도 딱 집어서 얘기했듯이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 내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내일 열리는 첫 번째 회담부터 그걸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예. 이제 일단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논의가 끝나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문제가 본격 논의될 때 예. 북측은 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북한 김정은이 직접 제시한 것들이 바로 북한을 상대 측을 향한 뭐 심리전, 비방, 그다음에 한미연합 연습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되면 그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남북 간의 상당한 신경전 또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올림픽을 뛰어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의 가교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미 행정부 강경파들도 대화는 좋은 것이라면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I would love to see it go far beyond the Olympics. Absolutely. And at the appropriate time we'll get involved.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100% 지지한다며 한 말입니다. 의제를 올림픽 등 국내 문제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행정부 내 대표적 강경파인 폼페오 CIA 국장은 외교적 해결이 정답이란 게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기 전 어떤 북미 대화도 의미가 없다던 헤일리 유엔 대사는 남북한이 최소한 대화에 복귀한 것만으로도 미국에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JTBC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에서 북한의 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오는 10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아 미국 측 대표와 북미 대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실력자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죠. 칼둔 청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정 의장은 아크부대 주둔 연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JTBC가 보도했던 국회 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칼둔이 사실상 국회의장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칼둔 청장은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귀빈 통로로 이동해 모습은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오후엔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회동은 40여 분간 진행됐는데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크부대 주둔 연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아크부대 주둔과 관련해서 국회가 계속 그 주둔 연장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아크부대 주둔은 해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악화됐던 걸 국회 차원에서 수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 이전 정부들이 맺어놓은 군사협정 중 무리한 조항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협정 이행 의지를 의심해온 아랍에미리트가 이 발언 이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만큼 정 의장의 지원 약속도 아랍에미리트의 의구심을 풀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든 청장은 내일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룸에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숨진 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숨지기 직전에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자를 문건으로 남겼지만 검찰에선 이를 강요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장 씨 소속사 대표에 대한 민사재판에서는 술 접대 강요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무슨 판단으로 장 씨에 대한 술 접대 강요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취재진은 당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어머니 기일에 술 접대에 나서면서 눈물을 토로한 장 씨의 상황부터 소속사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서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문건입니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 4번으로 장 씨 주민번호와 지장이 있습니다. 문건 곳곳에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술자리에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강요로 참석했다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 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장 씨가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장 씨처럼 술자리에 불려간 신인 배우 윤모 씨가 김 씨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밝힌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는 김 씨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 곳곳엔 장 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8년 10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 이날은 장 씨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김모 씨 진술에 의하면 장 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 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특히 해당 술자리 참석 전 장 씨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소속사 실장은 사진을 찍어서 비용 증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의 개인적 참석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 접대였던 셈입니다.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엔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 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영화 감독과의 골프 접대 자리였던 셈인데 장 씨는 결국 스케줄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장 씨는 문건을 통해 김 씨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장 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장 씨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관련 남성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망생으로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건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생일 축하 자리였습니다. 장 씨와 함께 있었던 동료 신인 배우 윤모 씨는 정치인 A 씨가 장 씨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자리 배치까지 기억하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작 검찰은 윤 씨가 가해자를 번복하는 등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가진 명함을 토대로 가해자를 잘못 알았다고 밝혔고 이후에는 일관되게 A 씨로 지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진술이 번복된 건 A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참석조차 안 했던 인물을 가해자로 지목해 허위 진술을 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이란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연예인과의 술자리가 알려지면 정치 지망생으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변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편을 들어준 건 아니고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수 조영남 씨는 다른 화가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거나 판매한 혐의로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같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다른 대작 그림이 파악됐기 때문인데 이번 그림도 화투가 소재였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 여러 장 놓인 화투들은 호밀밭을 나타내고 위쪽의 보름달 화투는 파수꾼을 상징합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이 그림을 8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조 씨의 다른 그림들에 대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나왔지만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부세 표현 등이 조 씨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서울시에 신고된 택시 운전자의 언어폭력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신공격에 욕설에 이 불친절한 대응이 택시 민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해드릴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지는 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주부 A씨는 얼마 전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갔다가 기사로부터 면박을 당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며 현금으로 달라는데 현금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돈 3,000원도 안 갖고 다니냐, 임대 아파트에 살아 무식하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승객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신고하려고 차 사진을 찍자 기사가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네가 내 차 사진을 왜 찍어? 장난하냐고 지금 나랑? 욕하였어 지금. 근데 욕했어. 골목길 안까지 들어가 내린 승객을 향해 그래서 살이 찌는 거라며 소리친 기사도 있습니다. 여성 승객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일 것 같아서 호출에 응했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택시 불편 신고 2만여 건 중 불친절 신고가 승차 거부 신고보다 많습니다. 녹취나 영상 증거가 있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친절 신고의 90%가 증거가 없어 행정처분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네, 새해 들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경비원을 해고하자는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경비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경비원 절반인 22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근거는 주민투표였습니다. 전체 1,500여 세대 가운데 약 970세대가 투표했고
649세대가 해고 찬성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끝나자마자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테이블에서 이제 아시죠? 3번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하는 식으로 요즘. 미성년자만 있는 집에 대리투표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지인분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들만 있었고 용지를 주면서 무슨 내용이냐고 했더니 그걸 3번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3번에다 사인했다고. 입주자 대표 측은 투표 과정은 정당했다며 해고 권유가 아니라 투표안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뒤 주민 280세대가 해고 반대 집단 민원을 넣는 등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선 최근 경비원에게 들어가는 비용 절감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대리 서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경비원 숫자 감축 등이 포함된 비용 절감안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주민 갈등에 따라 언제 다시 해고 움직임이 나올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폭탄 허리케인의 위력으로 미국 뉴햄프셔주의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은 한파에 수도관이 터져서 물난리까지 났습니다. 반대로 호주에는 영상 47도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체감 기온차가 120도에 가깝죠. 이게 실화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티셔츠를 물에 적신 후 밖으로 나갑니다.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고 옷은 금세 부서질 정도로 꽁꽁 얼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마운트 워싱턴의 기상관 축소에서 측정한 기온은 영하 38도. 체감 기온은 영하 70도 가까이 떨어졌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은 121년 만에 최저 기록을 깨는 등 미 동부 지역은 체감 기온이 영하 35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Frostbite can occur in as little as 10 minutes when naked skin is exposed to the elements in a cold snap like what we're experiencing now. 미 전역에서 심장마비 등으로 20명 넘게 숨졌습니다. 공항 터미널 천정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틀 전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됐었던 뉴욕 JFK 공항입니다. 제4터미널의 수도관이 한파로 파열된 겁니다.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t makes me not want to fly anywhere. 미국이 일주일 가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찬 공기를 가두던 제트기류의 한기가 아래로 흘러내려왔고 이것이 대서양의 습기와 부딪혀 만들어진 폭탄 사이클론 때문입니다. 반면 호주는 80여 년 만에 47.3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36억 5천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되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아서 남긴 돈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알려진 재산은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생긴 차익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법원에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뇌물로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재산 전체가 포함된 건 아닙니다. 먼저 지난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해 남은 돈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 원 수표 30장이 포함됐습니다. 수표 번호를 확보해 추적이 가능했던 돈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1억 원가량의 예금과 새로 구입한 실거래가 28억 원가량의 서울 내곡동 자택도 추징 대상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입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개정된 법의 대상이 된 겁니다. 특히 뇌물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모든 돈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으로 발생한 차입금이 유영하 변호사의 손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죠. 유 변호사는 그동안에 변호인 비용 등을 위해서 맡아준 돈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도 수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면서 서울 내곡동의 다른 집을 28억 원에 샀습니다. 집값은 삼성동 자택을 판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4일 전인 3월 28일입니다. 이 거래로 박 전 대통령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쫓는 과정에서 이 차입금 전부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 변호사에게 1억 원짜리 수표 30장과 현금 수억 원을 인출해 건넨 사실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윤 전 행정관은 당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건네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과의 통화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건 맞다며 구속 이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맡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수표가 사용되지 않아 유 변호사가 실물 형태로 보관 중이라고 보고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40억 원을 끌어다가 기치료와 옷값 등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서 지난주에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북 대테러 작전에 쓰인다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졌던 특수공작 사업비가 바로 이 돈의 출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나랏돈 가로채기를 막기 위해서 사용 내역을 국회에 공개하도록 국정원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건넨 40억 원의 출처는 특수활동비. 그 가운데서도 대북 대테러 공작 비용인 이른바 특수공작 사업비였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은 특수공작 사업비의 전체 규모 자체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면 특수공작 사업비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확정해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자료 등을 제출하는 걸 거부할 경우에 받아볼 방법이 없었는데 정보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국정원 활동에 대해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고 직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국정원 돈이 정치에 활용되거나 조직이 선거 개입에 나서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경찰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번에는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새롭게 확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스의 회사 돈 120억 원을 관리한 이모 씨가 돈을 돌려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씨는 JTBC 취재진을 만나서 다스의 주력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가 자신과 은행 등을 함께 다니면서 자금 반환 과정 전체를 직접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 격리 직원 조모 씨의 부탁을 받고 120억 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건 조력자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2008년 BBK 특검 수사 당시 이 돈이 문제가 되자 서둘러 다스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당시 돈을 출금해 입금하는 과정에 다스 관계자가 아닌 하청업체 이모 대표가 직접 동행해 모든 과정을 감독했다고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네네. 근데 다스 관계자분은 아니신데. 특히 자신과 동행한 이 대표가 돈을 맡겨놓은 보험사와 은행들을 방문하면서 계좌에서 돈을 찾아 다스에 입금하는 과정 등을 모두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나가지고 보험회사부터 해가지고 마을금고, 기업은행, 하나은행 다 다니면서 이제 다 해지를 같이 다녔어요.
이 씨가 지목한 이 대표는 2007년 검찰의 BBK 수사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지만 줄곧 조사에 불응하다 2008년 특검 수사에서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와 20년 넘게 일했고 다스 자회사 이사도 맡아 이 전 대통령과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검찰의 다스 수사팀은 격리 직원 조 씨가 120억 원을 관리한 이 씨에게 건넸다는 자필 확인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해서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는 이 확인서에는 회사 차원의 개입 정황이 들어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검찰도 자필 확인서가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본 모양이군요. 네, 격리 직원 조 씨가 2008년 특검 조사 뒤에 이 씨에게 건넸다던 자필 확인서엔 120억 원 회수 과정에서 섞여 들어온 이 씨의 개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걱정 말라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120억 원이 개인 횡령금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으로 JTBC가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씨를 소환하면 이 문건을 확인하겠다,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120억 원을 수사팀은 이 120억 원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이 분산 배치됐던 차명 계좌 43개의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 직원의 자필 확인서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팀은 앞으로 기록 검토 작업을 조금 더 거친 뒤에 격리 직원 조 씨와 자금 담당자 이 씨, 그리고 다스의 자금 집행을 총괄했던 김성우 전 사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이승필입니다. 네, 정부 부처 산하 유관기관의 채용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친인척과 지인 등 57명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더기로 뽑은 것도 모자라서 정년과 연봉도 마음대로 올려주고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부산 중앙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대규모 채용 비리가 시작된 건 2011년 3월부터입니다. 해수부 서기관 출신으로 당시 이사장이었던 66살 김모 씨는 2013년 4월까지 조카와 처제 등 친인척 31명을 채용했습니다. 공개 채용 절차는 아예 거치지 않았고 정년과 급여까지 특혜를 줬습니다. 정년이 60세, 65세 되는 거예요. 급여도 한 50만 이상 차이 나요. 승진 대상자들에게는 뒷돈을 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홈도 배우분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면 직원들한테 승진시키는데 직원들한테도 돈을 받아. 김 씨 후임으로 역시 해수부 서기관 출신인 62살 오모 씨도 이사장 재직 시절 같은 수법으로 동창 자녀 등 지인 26명을 마음대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인사 담당자가 지시를 거부하면 포항이나 광양 등 지사로 발령내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한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 때문에 여러 학생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토론회가 동성애와 성매매를 다뤘다는 이유입니다. 대학 내 사상과 토론회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한동대 한 학술 동아리 주최로 성노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여성학자 등이 초청돼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과 동성애 등 성정체성의 자유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강연회 후 학교 측은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 주최한 학생들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보고 후기를 적은 학생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SNS에 올린 글과 댓글까지 뒤졌고 학생 한 명의 연애사를 동의 없이 공개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징계 사유로까지 넣는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계속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건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지목된 교수는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한동대는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내에서 사상과 신념에 대한 토론이 학교가 정한 범위 내로만 제한되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학문적 토론 그리고 그런 냉철한 비판적 사유 이와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대학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재임용 탈락은 교수의 평가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B형 독감의 위세가 무섭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백신을 준비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백신 예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오늘도 독감 환자들로 붐빕니다. 애가 열이 나서 B형 독감이라 그래서 왔어요. 예방접종은 받으셨어요? 네, 정부에서 지원한 무료 예방접종 맞았어요.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도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작년 초 이번 겨울에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중 빅토리아형이 유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백신도 이에 맞춰 준비했는데 정작 유행한 건 B형 야마가타형입니다. WHO의 예측은 전에도 아시아권에서 자주 빗나갔습니다. 2014년 홍콩 독감이 대표적입니다. 제약사나 표본 국가들이 영미권에 집중돼 아시아 쪽 상황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국내에는 백신이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체계도 아예 없습니다. 독감은 매년 찾아오는데 백신은 잘 맞지도 않는 WHO 예측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폐렴이나 합병증 발생으로 입원을 얼마나 예방하는지, 또 사망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백신 정책을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보건당국은 뒤늦게 백신 효과 평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의 할인폭을 늘렸죠.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3년짜리 약정에 묶여있는 탓에 혜택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알뜰폰 요금제 같은 기존의 저렴한 상품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들의 선택요금제 할인폭은 20%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폭을 높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새로운 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을 물어내면서까지 25% 할인을 받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에 따라 25%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사용자는 아직 전체의 31% 수준에 그칩니다. 문제는 이 요금 할인을 이유로 기존의 저렴한 상품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뜰폰의 무제한 요금제가 대표적입니다. CJ 헬로우 모바일은 월 33,000원에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알뜰폰 사업자인 S1도 32,890원이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41,690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업체들은 주요 통신사들의 요금 할인폭 확대에 수익성이 떨어져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지난 4일 제주시에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28살 여성 박모 씨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박 씨는 상의가 벗겨진 채 하의만 입고 있었고 뚜렷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6일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늘 오전 공개 수사로 전환했는데 전환 직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간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간부가 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했다며 구청 공무원 몇몇의 이익을 위해 서버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생을 인천에서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여학생 등 4명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인 오늘 검거됐습니다. 가해자 4명은 지난 4일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인천의 편의점 앞에서 차량에 태워 인근 빌라에 감금한 뒤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멍투성이의 피해자 얼굴 사진이 올라오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미리 보는 아카데미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여성 영화인들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성폭력 고발 미투 캠페인을 이어갔고 남성들은 타임즈업이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또 작품상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딸의 억울한 죽음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의 투쟁을 그린 3빌보드가 차지했습니다. 네,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여 년째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긋고 합법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규정보다 좁은 도로에 주차 공간이 설치돼서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올 수도 없고 지나다닐 수도 없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바닥에 이렇게 일련 번호가 적힌 주차 구획선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데요. 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폭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문제 때문인데요.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1996년 도입돼 올해로 시행 22년째를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12만 9,400여 곳에 이릅니다. 설치 규정에 따라 폭 6m인 도로에 너비 2m의 주차 구획선을 빼면 약 3.5m 정도의 공간이 남게 됩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려면 최소 3.5m 정도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곡선 구간이나 커브 구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회전 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자치구별로 차량 통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도로 폭 6m 미만이라도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소방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도 생겨났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시내 주요 주택가 밀집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3m 20cm.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옆으로 남은 도로 폭이 3m도 채 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285cm, 2m 72cm. 이곳 역시 주택가 바로 앞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한눈에 봐도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줄자로 직접 재보겠습니다. 이 도로선 끝까지 2m가 채 되지 않고요. 이 주택 앞까지만 해도 2m 60cm를 겨우 넘길 정도입니다. 이 정도 폭이면요, 대형 펌프차는 물론이고 전폭이 2m 50cm 정도 되는 중형 펌프차도 아예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주차구획선을 넘어 삐딱하게 세워진 차량들도 문제입니다. 관할지자체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해달라며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건성으로 주차하면 이거 한 30점만 나와버리면 3m 폭 돼버리니까 큰 대형 소방차는 다 통행하기 어렵잖아요. 지나치게 좁은 도로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은 관할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구획선을 지음으로 해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많이 항의들을 하셔가지고 좀 고충이 많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생명과 가장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삭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이후 좁은 도로에 설치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를 늘려도 산산을 봐는 이걸 또 줄였어. 저거 도로 구획선 법 때문에 안 된대. 그러면 그동안의 법은 뭐했어? 20년을 넘게 쓴 판인데. 이곳은 한 달 전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이렇게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던 곳 위로는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로의 폭이 불과 2.5
8m도 채 되지 않아서 주차 구획선에서 삭제된 겁니다. 하지만 없어진 주차 구획선 위로는 이렇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아직도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차 통행 장애 구역은 모두 850여 곳에 이릅니다. 만약 화재 현장으로 소방차가 출동해야 한다면 이 골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는 없습니다.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변호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법부를 부정하던 그가, 자신이 고용한 변호인도 국선 변호인도 모두 내친 그가 이제와 다시 자신의 신복인 변호인을 불러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좀 번거롭더라도 얘기는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11.6 이후에 주인 잃은 청와대 금고에서는 출처모를 뭉칫돈이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9년 검찰이 발표한 50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씨는 청와대 금고에 있던 9억 6천만 원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딸에게 6억 1천만 원을 전달하고 영수증까지 받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돈을 받은 사람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쓰다 남은 돈이다. 생계비로 쓰라고 전해주어서 감사하게 받아 나왔다. 지금의 가치로 따진다면 많게는 300억 원까지 추정되는 이른바 생계비. 그는 후일 대선 토론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받은 돈, 사회에 환원하겠다. 어쩌면 그 뭉칫돈을 받아 청와대를 나온 그 순간부터 공화국의 비극은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기치료비, 미용시술비, 의상비, 대포폰비, 심지어 수족의 휴가비로 사용된 돈의 액수까지 합치면 3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옷가게에 걸린 봄옷의 가격표를 만지작거리고 사과 하나를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아이에게 사줄 책값조차 망설이며 살아온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들어낸 세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를 무시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는 환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지금에서야 떠났던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였다 하니 다시 사법체계로 돌아온 이유가 정말 그 때문이라면 여전히 그는 그 돈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땅히 써야 할 오직 국가를 위한 비용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황상께서 옷을 한 벌 낭비하시면 민간의 백성 수십 명이 추위에 떨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재상 장거정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은 만력제에게 간언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던 왕은 결국 백성을 외면했고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죠. 그리고 21세기에 이 땅에서 데자뷰처럼 진행됐던 일들. 그래서 결국 돌아온 변호인 앞에 놓인 것들은 기치료비, 미용시술비, 의상비, 대포폰비, 항목도 요상했던 현란한 명세서들입니다. 과연 돌아온 변호인은 그의 의뢰인이 처한 이 난국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까? 돌아온 장고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본이 보낸 10억 엔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원칙을 정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일부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발표한 이후에 내놓은 첫 조치입니다. 이로써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온 만큼 그분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를 잠깐만 연결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는 10억 엔 반환 결정이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청와대 초청 때 혹시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요? 네, 청와대 오찬과 그 이후에 외교부 장관 또 여가부 장관이 전국에 살고 계신 할머니들을 방문하고 계신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 오찬에서 무엇보다도 할머니들이 그 TF팀 결과 발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도 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이 되어야 우리가 이 억울함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할머니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할머니들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 안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대화 끝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10억 엔 반환 결정 소식은 오늘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내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포함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복동 할머니를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 내일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다시 사과를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10억 엔을 받으라 해도 아마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탁한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취재해서 전해드렸는데 정대협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미 그 대통령의 메시지 선언으로 또 TF팀의 결과 발표로 한일 합의는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10억 엔을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환하는 데 있어서 10억 엔을 국고에서 마련해서 반환하겠다는 정책적인 결정 그 자체가 한일 합의를 파기하고 또 그 잘못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한 단계 더 진전된 조치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제 남은 게 그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남았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는 그 한국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그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해결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대내외 선언하고요. 일본 정부에게도 사실은 뭐 무효화이기 때문에 협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권리와 의무가 한국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리를 그 사실은 한일 합의 이후에 빼앗겼었는데 다시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보고요.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또 그런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국제사회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술 접대 강요에 대해서 검찰이 인정하지 않았던 근거 그리고 여기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의혹들인데 실제로 당시 수사 기록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그 양도 무척 방대해서 오늘 하루 보도로는 뭐 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당시 수사 기록에는 장 씨가 동료들에게 술 접대 강요에 대한 압박을 토로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동료 배우가 술 접대가 힘들다고 토로하자 장 씨는 넌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재판 기록입니다. 장 씨와 같은 소속사인 동료 연예인 윤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소속사 대표가 부른 접대 자리만 40여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씨는 술자리 같은 곳에 가기 싫어하니까 장자연이 한숨을 쉬면서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장 씨의 지인인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 씨가 술자리 참석자 상대로 잠자리를 강요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 씨가 숨지기 5일 전 매니저 김모 씨와 나눈 통화 기록에서는 소속사 대표와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장 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지인에게 내가 나이 든 사람과 만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며 사장님은 이 바닥에서 나를 발 못 붙이게 조치를 다 취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장 씨는 정신병 약으로도 스트레스 받은 게 해결이 안 된다며 압박과 함께 힘든 심경도 토로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장자연 사건은 최근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큰 그런 사건이었다는 건데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것, 요거죠. 이게 그 장자연 씨 글씨입니까? 예, 장자연 씨 본인의 글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그 문건이군요. 뒤에 보이는 게 이게 장자연, 네네. 이른바 장자연 문건? 예, 맞습니다. 예.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지난 2009년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세상에 알려진 문건인데요. 예. 생전에 작성을 했던 문건입니다. 여러 가지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당시 장 씨가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의해서 술 접대와 성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비슷한 문건 중에 일부를 KBS에서 보도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었죠. 예, 맞습니다. 경찰이 넉 달간 수사를 벌여서 전 소속사 대표를 술 접대를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를 송치하는 등 모두 7명을 입건을 했는데요. 예. 검찰은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강요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문건에 언급됐었던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강요 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제가 그랬으니까 뒤따라붙는 결과도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 당시 경찰하고 검찰이 엇갈렸던 부분이 장 씨가 자발적으로 술자리 등에 참석했느냐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예. 관건이 됐던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제 장 씨의 전속 계약서입니다. 예. 보시면 경찰은 장자연 씨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적용이 되는 저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보시면은 위약벌금 1억 원에 관리비의 전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모두 현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남은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소속사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신인 탤런트한테는 이건 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1억 원이 큰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있는데 예. 경찰은 신인이었던 장 씨가 술자리 등에 참석을 하라는 소속사 대표의 말을 듣는데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예. 결국 검찰에서 이제 경찰이 인정했던 그 강요건 이걸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그 근거가 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은 아무래도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형법상의 강요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 씨가 문건에 남겼었던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또 소속사 대표가 폭행을 할까 봐 두려웠다는 동료 신인 배우의 진술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유족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강제적인 술접대 부분 이게 일부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2014년 10월 판결입니다. 보시면 비록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장자연의 술자리 모임 등 참석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민사와 형사 소송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판결로서는 처음 인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앞서 소속사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도 약간 비슷한 의미의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2010년 11월 첫 형사 재판 판결문에서 부분적으로 공개된 문서 중 성접대 강요 등을 제외한 문건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자연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이제 장 씨가 남겼다는 편지가 공개됐기 때문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조작으로 판명난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입수한 수사 기록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11년 한 언론이 공개했던 편지였는데요. 예. 성접대 인사가 30여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최근에는 편지를 공개했던 이제 전모 씨가 팝 아티스트와 결혼을 하면서 다시 편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조작된 편지의 내용이 기존의 문건 내용과 함께 사실처럼 보도가 되면서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시 뭐 경찰하고 검찰이 다 수사를 벌였고 수많은 소송도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실체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수사 기록만 봐도 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이 한 1,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당시 수사에 참여를 했던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차량 2대로 옮겨야 될 정도의 규모였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조사를 했지만 아예 수사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물들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앞서 기사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일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언제 결정한답니까?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군요. 예.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희망으로 좋은 결실을 맺자고 하는 신년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그거 보고 울었다는 기사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밝혔을까요? 보수 정부에서 밝힌 겁니다. 네, 1987년 6월 항쟁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민주화의 상징이죠. 그 중심에는 박종철 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보수 정부가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좀 다른 주장이죠? 네, 오늘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곽 의원의 주장과 달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특정 정부에서 밝힌 것이 아닙니다. 우선 언론 보도가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몇몇 의인과 국민의 참여 등이 합쳐져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 이후에 고문치사에 가담했다는 2명의 조사관이 구속이 됐지만 축소 왜곡됐습니다. 이걸 밝혀낸 건 재야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2009년에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범인들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부영에 의해 축소 사실이 파악되어 명동성당 김승훈 신부에게 전달이 됐다. 그리고 5월 18일에 폭로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부영 전 의원은 동아일보 해직 기자고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제가 문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부영 전 의원이 1987년 2월에 영등포 교도소에서 쓴 메모입니다. 박군 건으로, 그러니까 박종철 군 건으로 구속된 조강 건은 완전히 조작극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주화 운동을 하던 김정남에게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등포 교도소 전현직 교도관 등의 도움으로 외부로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외모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60 민주항쟁이 좀 더 확대된 거잖아요. 네, 이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김승훈 신부가 폭로를 했습니다. 네. 사건의 진실은 이처럼 여러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이부영 전 의원은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서 당 의장을 지냈습니다. 김정남 전 수석은 YS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1987년에는 제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네, 뭐 한나라당이나 YS 청와대 이런 정치적인 이력만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수 정권에서 밝혔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을 전두환 정권 스스로가 밝혀냈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가해 정권이 피해를 규명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은 누가 밝혔느냐라는 논란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부검 지휘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도 자신이 은폐를 막은 장본인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당시 부장검사였던 최한 변호사가 과장됐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누구냐 당신은 유영아로 잡았습니다. 뭐 몰라서 묻는 것 같진 않고요. 예, 여러 역할들이 있어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예. 오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매각 차액 중 현금 10억 원과 수표 30억 원을 유영아 변호사에게 건네줘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등을 대비해 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는 보관, 즉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긴 돈으로 보고 향후 추징을 대비해 재산 추징 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예, 한 푼도 안 썼다면서요? 예. 예. 수표 30억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40억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경우는 뭐 돈이 웬만큼 많은 사람들도 그건 좀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예. 뭐 급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당시의 시기를 보면 지난해 4월에 돈이 건네졌는데요. 예. 이때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구속됐을 때입니다. 예. 이때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사람은 유일하게 유영아 변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 변호사가 그때 상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유 변호사가 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도 합니까? 지금 보여진 것으로만 봐서는 최소 40억 원은 관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 변호사는 2007년 당시 대선 경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법률 지원당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 공격수이자 최태민 의혹에 대한 방어수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최태민 얘기는 당시 박근혜 후보로서 가장 은밀한 부분인데 이를 전담했기 때문에 이후에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까지 되는데요. 지난 19대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오직 유 변호사를 위해서 당시 유 변호사의 지역구가 경기도 군포였는데 예. 3차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인근에도 좀 방문을 해달라. 시흥 같은 곳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안 가고 유 변호사 지역구만 3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예. 티나게 지원했지만 유 변호사는 그때 낙선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역할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는 뭐 쭉 거의 도맡다시피 지금 변호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러 사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단독으로 맡아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 지지난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줄 알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을 했었고요. 예.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도 이후에 합류를 했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단을 계속 맡았고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이 정치보복이다라면서 재판도 거부하고 변호사도 모두 사퇴시켰는데 예. 이번에 재산을 추진당할 수 있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다시 바로 유영하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예. 아까 왜 BBK 사건 때 그 일종의 공격수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김경준 씨하고 잠깐 인터뷰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LA에 있는데 찾아왔더라고. 예. 예. 그러면서 귀국을 하라고 귀국하면 내가 변호를 맡아주겠다. 근데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예, 별로 당시 믿음이 2번이나 찾아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별로 믿음이 안 가서 그랬다고 아무튼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가 바뀌어서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최근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남북 대화에 대한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발언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카드로 사용해서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의도. 예. 같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오늘 논평이 있었는데 북한이 남북 대화를 지렛대 삼아서 국제 제재와 압박을 피하거나 추가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들떠 있으면 안 된다.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른바 보수 정당들은 북한의 남북 대화는 위장 공세이고 대화에 소극적인 미국과 한미 동맹 균열을 위한 그런 작전이다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예. 지금은 뭐 트럼프가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도 현재 시각으로 6일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인류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본인이 직접 김정은과 통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남북회담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고요. 그러자 정작 보수 정당에서 입장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예. 트럼프가 대화에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간다라는 게 보수 정당의 입장이었는데 예. 정작 트럼프가 대화에 적극적이자 이거 입장을 어떻게 밝히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에게 앞으로 입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유승민 대표가 표현이 좀 거칠었을 뿐이고 예. 바른정당 입장은 신중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도 트럼프가 대화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이 사라졌다. 이렇게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구로 간 까닭은으로 잡았습니다. 누가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예. 먼저 계속 홍 대표와 각을 세워온 김태흠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희생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낙동강 전선 사수가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즉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박민식 전 의원도 홍 대표가 보수주의 대신 보신주의를 선택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많자 홍준표 대표는 오늘 대구에 가서 나는 대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우선 총선은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홍준표 대표 측근에게 당협위원장은 맡겠는데 출마는 안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자 홍 대표가 평소에 대구는 보수 우파의 심장이고 대구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낙동강 전선 사수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위기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인데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만일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올해 지방선거에 나올 경우 자유한국당 현 권영진 시장이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현재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대구를 뺏길 가능성도 크다는 건데요. 예. 그만큼 대구가 절박하기 때문에 홍 대표가 대구에 가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홍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절박한 입장인데 오늘 홍 대표는 대구에서 또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내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대부분 종편이 저쪽으로 넘어갔다. 나중에 집권하면 절반은 없애버려야겠다. 예. 이런 말을 했고요. 예. 종편을 틀면 계속 자유한국당 욕만 해서 본인은 잘 보지 않고 그런가요? 영화 채널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난번엔 다른 방송사 또 가지고 한 말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가 예. 방송사가 안 남아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퇴근 무렵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남 북부에 1에서 3cm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밤에 다시 눈이 오는데 충청과 호남에는 최고 8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역시 내일 남북 회담이 오랜만에 열리는데 취재하고 있는 외교안보팀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ill you stay with me?